성파구에도 6억짜리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노려보셔라. 네. 그리고 동작구에도 이제 상도동 쪽에 꼬마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원베이죠. 좁아요. 복도식이고. 그런데 모든 물건값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집값만 오르는 건 아닙니다. 네, 소클님하고 지금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제가 한번 좀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무주택자거나 1주택자면은 지금 사야 된다라는 생각 반? 그래도 아직 조금 더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경제도 안 좋고 하니까 하는 그런 마음 반해서 약간 주저주저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혹시 이렇게 막 이 시장에서 이렇게 집을 사는 거를 막 이렇게 주저하는 분들 이게 이런 생각 말고 혹시 다른 이유들도 좀 있다고 보세요? 근데 그게 두려움에 기반을 하는데 두려움이 무지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무지에서 잘 몰라서 오는 몰라서 걱정. 그렇습니다. 지금 시중에 통화량이 네. 4,000조가 넘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도 계속 늘고 있어요. 수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네. 코로나 때 특히 돈이 많이 풀렸고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10년에 통화량이 2배로 늘어나고 있어요. 한국은행 네. 발표상으로도. 근데 한국은행에 잡히지 않는 상품권이라든가 지역 화폐 같은 경우는 더 많아요. 그리고 지금 보수 정권, 진보 정권 양쪽 다 앞으로 현금까지 살포하겠다. 네. 가난한 서민들을 위해서 이런 정책들을 서로 남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통화량이 줄거나 우리가 쓰는 뭐 전철 요금, 가스 요금, 인건비, 짜장면 값이 하락할 가능성은 없어요. 네. 그래서 모든 물건값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집값만 오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좀 자제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락하고 있는데 비강남권 지방을 내 집 마련을 과연 제가 해도 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한테는 가족의 안정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캥거루족일지라도 이제 독립을 해서 어엿한 집을 마련해야 자기가 세금도 내고 자기 돈으로 샴푸도 사고 관리비도 내고 7월달 9월달 재산세도 내면서 강제저축이 된단 말이에요. 부모님하고 같이 살 때보다 독립했을 때 그리고 네. 신혼부부들이 전세를 흔히들 시작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이제 남는 돈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쓰게 되죠. 근데 대출을 이빠이 받아서 내 집 마련을 하고 나면 월급 통장에 돈이 들어오자마자 대출이자로 뭉텅이로 나간단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남은 돈 50만 원, 100만 원 가지고 쪼개서 살게 되죠. 사람이 적응의 동물이라고 그렇게 한 5년만 지나면 이제 대출 어느 정도 상환하면서 갈아탈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데 그 전에 뭐 너무 올려치기라고 그러죠. 너무 좋은 집에 전세를 사면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전세자금 80% 이빠이 받아가고 살게 되면 넓은 평수의 아파트에 가전제품이 맞춰지고 그 다음에는 상급지로 이제 좁혀갈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꼬마 아파트라고 그래서 2016년도에 책 제목이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꼬마 아파트 작은 거 최상급지로 들어가라. 좋은 상급지로 들어가라. 그래서 거기서 이제 부자들의 삶을 보고 그 인프라를 누려본 다음에 거기서 끝까지 5년만 참고 10년만 참으면 받았던 대출이 50%로 줄어듭니다. 네. 한 푼도 안 갚아도.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통화량이 2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수요가 많은 강남권이라든가 해운대라든가 봉선동이라든가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수요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그대로 먹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뭐 5억에 샀던 게 10억이 되면 대출 3억을 받았어도 대출이 처음에는 60%였는데 그 다음에 5억이 10억이 되면서 대출은 3억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대출은 이제 60%에서 30%로 줄어들고 또 10년이 지나면 15%로 줄어든다. 이 내 집 마련과 이 주거 문제는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접근해라. 한 20년 프로젝트다 이게. 네. 뭐 1년 만에 2년 만에 3년 만에 부자 되겠다는 그렇게 그런 사람들의 말을 믿고 그런 갭 투자? 갭 투기? 이런 투기죠. 예. 그런 거를 샀다 팔았다 하는 것은 굉장히 무모한 짓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인플레이션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니까 똑같은 그렇죠. 3억은 뭐 원금은 그대로 있지만 그렇죠. 10년 전의 3억의 느낌하고 지금의 3억의 느낌이 다른 것처럼 나중 네. 되면은 이제 대출을 갚는 여력도 훨씬 더 좋아지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미리 대출을 많이 받고 좋은 거 사놓으시면 인플레 때문에 나중에는 뭐 쉽게 갚는다. 네.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이게
강남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네. 예전에 막 20년 전에 사신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대출이 막 2억밖에 없어요. 집이 막 20몇 억인데. 맞아요. 그래서 이거 왜 받으셨어요? 물어보면은 처음에 네. 분양받을 때, 처음에 막 집 살 때 2억 받아놨다고. 주택은행 있습니다. 아, 그런 거예요. 이거 언제 받으신 거예요? 엄청 옛날에 받은 예. 거라고. 근데 그대로 갖고 계십니다. 네. 네. 근데 그게 집값이 그냥 10몇 억이 올라버리니까 이제는 뭐 너무 미미한 금액이 돼버린 거죠. 그땐 부담스럽게 받았지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지금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압구정 같은 경우에 10억에 사신 분들이 7억을 대출 받았는데 네. 그 당시에는 영끌이죠. 네. 어떻게 70%나 대출을 받냐. 대출은 무섭다. 또 IMF 때 25%까지 수직으로 상승하던 금리에 대한 공포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네. 그런 것들을 겪은 세대들이다 보니까 아 이렇게 대출 많이 받으면 안 된다 하는데 대출은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이 갚지만 두 번째는 다음 매수자가 갚습니다. 네. 예, 말씀하신 첫 번째 인플레이션이 갚는 거기 때문에 이제 뭐 2억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지만 지금은 10억이 20억 되고 40억 되는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작게 느껴지는 부분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갈아타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제일 최상급지 뭐 좋은 신축이 아니다 보면은 언젠가는 갈아타는데 네. 갈아탈 때 이제 다음 매수자가 갚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상담할 때 이제 저와 같은 이제 학력고사 세대분들은 아니 제가 은퇴할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대기업 네. 부장급인데 이제 5년 두면 회사에서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대출을 40년짜리 30년짜리 받으면 제가 뭐 언제 갚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하는 말씀이 다음 매수자가 본인 그 사람 매수자조차도 30년 대출을 받아서 갚기 때문에 본인은 괜찮다. 그래서 꼬마 아파트에서 시작해서 20평대, 30평대로 이렇게 차근차근 테크트리를 갈아타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런 얘기하면은 또 바로 반박하시는 어떤 댓글이나 채팅 같은 거 보면은 아니 그거는 인구가 증가하는 시기였고 그다음 우리나라 성장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지 앞으로는 경기도 안 좋아지고 인구도 감소하는데 사줄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얘기하세요? 그건 지방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네, 강남 3구에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네. 강남 3구 쪽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에 한 반에 38명. 예. 제가 이제 영등포에서 나고 자라는데 영등포 쪽에 제가 나온 초등학교가 100년 넘은 초등학교로 굉장히 유명한 학교였는데 그 당시에는요. 네. 지금은 작년에 1학년 신입생이 총 24명. 그래서 12명씩 이렇게 두 반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서 곧 폐교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그런 지역들도 많지만 아닌 지역에 내가 최대한 빨리 사놔라. 그러니까 이 부동산을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래서 강남 3구, 서울 주요 지역, 경기도 핵심 지역, 그리고 부산도 뭉뚱그려서 얘기할 수 있지만 해운대 같이 좋은 지역, 네. 그 뭐 광주 같은 경우에 봉성동 같이 좋은 네, 지역, 뭐 수성구 뭐 예, 이런 그렇게 데. 지역 다 다른 거기 때문에 그거를 뭉뚱그려서 부동산은 안 된다 이렇게 하시는 거는 좀 심포도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아 좋다. 나는 그러면 1억 정도 모았는데 뭘 집을 사야겠다라고 마음 먹으신 분들이 있다면 네. 이분들이 지금 소위 말하는 막 똘똘한 한 채라고 부르는 막 잠실 뭐 대치동 이런 데는 막 너무 비싸니까 당연히 못 가는 거고. 네. 그러면 있는 돈 가지고 사야 되는데 이건 또 안 올라갈 것 같다는 좀 막막함이 있거든요. 보통 어디를 사라고 하세요? 한 1억 정도 있으면? 1억이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제 노원구 노원. 지역 예, 이런 지역이 굉장히 좋고요. 조금 공격적으로 네. 저는 공격적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네. 성파구에도 6억짜리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 송파에 주고. 네, 꼬마 아파트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도 노려보셔라. 어. 1억이면 가능은 하시다. 네. 그리고 동작구에도 이제 상도동 쪽에 꼬마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원베이죠. 좁아요. 복도식이고. 그런데 이제 혼자 살거나 이제 신혼부부라면 뭐 꼭 껴안고 살아야죠. 가전제품 없이 그냥 저도 그냥 장롱도 없이 살았어요. 신혼 때는. 그래서 그런데 좋은 지역에 들어가셔라. 우선 그래서 강남이 오를 때 떨어질 때 같은 바이오 리듬을 탈 수 있는 그런 상급지로 들어가셔서 거기서 그 인프라를 누려보시고 거기 상급지에 탑 티어들이 살고 있는 상급지의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자극을 좀 받으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좋은 동네에서 어찌 보면 싼 물건을 사는 개념이네요. 그러니까 저는 비싼 그렇게 동네에서 싼 생각합니다. 물건. 네네. 그러면 약간 싼 물건들, 그러니까 싼 동네에서 좋은 물건을 사는 거랑 어찌 보면 약간 정반대의 전략일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그렇게 하면은 봅니다. 네. 투자 수익률은 괜찮을까요? 그게 좀 걱정되실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질문이 나올 때마다 이런 얘기들을 말씀드리는데요. 2008년도에 잠실 리센치가 이제 네.
1.5룸 13평형이 미분양이 났어요. 3억 정도의 미분양이 나는데 제가 살아고 부동산에 들어갔더니 부동산 사장님이 이거 잠실 쪽방 1.5룸 이거 누가 오르냐고 이런 거 왜 사냐고 네. 이런 거 사는 게 아니야. 그래서 집도 안 보고 나왔거든요. 네네. 맞죠. 사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왔어요. 근데 최근에 12억에서 평당 1억 뭐 넘어가죠, 14억 지금. 네. 정도 돼갖고 근데 그 당시에 어떤 이제 은퇴하신 분들은 리센치를 10채씩 사거든요. 전세 끼고. 맞아요. 그런 분들이 지금 3억에 샀던 걸 지금 12억에 13억에 14억에 채당 팔고 있는데 세금을 내더라도 채당 5억 넘게 남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은 내가 그 과도한 공포를 갖고 있지 않나. 작은 평수는 안 오를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나. 지금 1인 가구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데 아파트는 그렇게 작은 꼬마 아파트 10평대를 지금 짓지 않고 있거든요. 네. 거의 희소하게 어쩔 수 없이 뭐 소형 평수 이렇게 구색 맞추기로 짓는 거 외에는 10평대는 특히 복도식은 임대 아파트 외에는 짓질 않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그럼 1인 가구가 그 자금은 적고 최상급제는 살고 싶은데 그럼 이제 빌라나 오피스텔로밖에 갈 수 없는데 이런 소형 아파트들은 서울에서 특히 희귀템이라서 저는 많이 공략하라고 대놓고 꼬마 아파트를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꼬마 아파트에 그래도 최소 조건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 뭐 세대수라든지 뭐 네. 이런 것들은 좀 따져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그렇죠. 네. 리센치 같이 뭐 5천 세대 네. 안에서 이제 작은 초소형 거. 의무 비율 때문에 예전에 만들었던 그런 거라든가 네. 그리고 이제 원룸은 또 안 돼요. 원룸은 이제 오피스텔하고 같은 취급을 받기 때문에 네. 원룸은 제외를 하고 그래도 방 2칸짜리 원베이로 저는 접근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5룸 정도는 그래도 그렇죠. 좀 되는 건데 대단지에 속해 있는 작은 평수. 그렇죠. 정도는 그래서 괜찮다. 이제 왜냐면은 원룸에 살면 부부싸움하면 벽 보고 있어야 되는데 원베이면 방 한 칸으로 이제 옷방에 가서 장롱 속에 숨어 있으면 됩니다. 장동에 숨어 있을 수 있으니까. 아니면 원룸이면 주차장에 가서 아. 남자는 저기 차 안에서 누워 있어요. 그 말은 신혼 부부 정도까지는 그래도 좀 그렇죠. 살 수 있을 만한 걸 해야 된다. 근데 신기한 1인 게 가구보다는. 리센치 13평에 이제 네. C타입이라고 해서 조금 베란다도 이렇게 좀 잘 나와 있고 이런 타입에는 내 식구가 사는 것도 저는 실제로 봤습니다. 네, 물론 뭐 집보다가, 네. 조금 뭐 불편은 하겠지만 그래도 입지나 이런 게 좋기 애들 때문에 학교 때문에 아이들 초중고가 때문에. 단지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수요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위치가 어쨌든 좋잖아요. 뭐 평수가 작을 뿐이지. 그리고 이제 좁은 게 사실이고 불편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더 악착하게 아끼십니다. 아. 그래서 저축도 많이 하시게 되고 이제 신용카드 자르고 여권 자르고 나서 공격적으로 여권 자르는 거 좋다. 저희는 네. 저기 그 내 집 마련 하시려면 여권부터 자르라고 네, 합니다. 네, 그래서 네. 그걸 인증샷으로 해서 본인이 의지를 표현하시라고 그러면은 이제 껍데기만 자르시더라고요. 네, 네. 그 각 나라별 비자는 자기의 추억이라고 해서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자르시라고 그러면은 자르고 나면 느낌이 좀 다르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신용카드도 다 자르시고 그러니까. 현금만 쓰시면서 저축이 기본이 돼야겠죠.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 생각나는 게 그 같은 단지 안에서 제일 작은 평수에 사시는 분들이 돈을 또 열심히 모아요. 그 다음 그 더 큰 평수 가려고. 그래서 그게 있더라고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대형 평수가 많은 단지에 소형 평수도 들어가라. 소형 평수만 잔뜩 모여 있는 단지가 아니라 네. 대형 평수, 중대형 평수가 많은 단지에 소형은 되게 귀합니다. 예, 거기서는 보고 느끼는 것도 많고 그 소형에 대해서 막 뭐 좀 그렇게도 생각을 안 하고 이제 그 분들이 그 엘리베이터나 뭐 아파트 놀이터에서 계속 만나 뵙잖아요. 네. 그러면 그 중대형의 또 상급지의 중대형에 사시는 분들은 이게 또 각 분야의 탑 티어들이 많으시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서 이제 좀 많이 다르다는 걸 배우죠. 그러면 어쨌든 수익률로 봐도 뭐 크게 나쁘진 않다. 수익률이 작은 평수가. 예, 나쁘지도 않을 뿐더러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역전세 공실의 그런 리스크도 없고 그렇게 대단지의 소형 평수들은 전세 물건도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수요는 또 항상 있으니까. 네. 그러면 이번에 좀 요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뭐 전세 끼고 집을 사는 거 뭐 갭 투자, 뭐 갭 투기 뭐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어쨌든 그래도 무이자로 내가 뭐 이자 부담 없이 뭐 레버리지를 써가지고 뭐 미래 갈 만한 집을 미리 산다는 점에서는 전세 끼고 사는 게 어쨌든 조금 마음이 편한 것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네. 근데 또 실거주를 하면 또 대출을 또 많이 해주는 구조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무주택자가 이제 집을 사려고 하면은 갭 투자를 해야 되나, 뭐 실거주를 해야 되나 이거 고민 많이 하시거든요. 어떤 기준으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요. 저는 우선 웬만하면 실거주를 하셔라. 왜냐하면 나중에 그 세입자가 만기됐을 때 그 내가 전세 끼고 산 집에 세입자를 내보내고 내가 또 어디서 전세 살던 집에 나와서 이 집을 들어가는 거 일정 맞추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돈의 문제가 아니라. 네네. 그래서 그 집을 또 인테리어를 하게 되면은 뭐 그 컨테이너 박스에다 짐을 넣어놓고 한 달 동안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이런 부분이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아예 두 번 일하지 말고 한 네. 번에 들어가셔라.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공실을 사게 되면은 한 달 동안 중도금 납부하고 매도자한테 부탁을 해서 한 달 동안 공사를 하고 이사 가는 날 딱 한 네. 방에 들어가면은 한 번 고생하면 끝날 거를 두 번 고생하지 말라 하는 게 원칙이고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애가 중2병에 걸렸어요. 중2인데 분당에 살아요. 네. 그럼 또 학군이 좋단 말이죠. 그러면은 고3을 졸업하고 오셔라. 네. 그러면 고3까지 지금 5년이 남았으니까 세입자 한 2바퀴, 3바퀴 정도 돌리고 오시면 되네요. 하면서 우선 매수를 하셔라.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분당 정도를 팔아서는 송파 정도 들어올 수 있는데 송파보다는 아무래도 분당이 학군 면만 봤을 땐 좋거든요. 네. 그런 특수한 개인 사정일 경우에 특히 또 이제 뭐 천안 정도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애도 거기서 이제 잘 크고 있는데 서울에 이제 나중에 발령받아서 오셔야 되는 분 아니면 저처럼 이제 5학년 학력고사 세대라서 이제 은퇴가 얼마 안 남았어. 그러신 분들이 이제 강남에 들어오고 싶은 분들은 은퇴 몇 년 회사 생활 마무리하고 갑자기 50대 돼서 이직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무리하고 들어오시려고 한 4년에서 한 8년 안쪽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분들은 전세를 껴놓고 사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실거주를 하는 걸 원칙으로 두 번 일해야 해라. 되니까요. 네. 사실 그렇게 해놓으면은 할 수만 있다면 뭐 여러모로 편하죠. 특히 임차인과의 어떤 다툼 같은 게 임차인 리스크를 전혀 생각을 못 하시는데 생각보다 요즘 되게 심해요. 굉장히 심합니다. 네. 제가 20대 때는 이제 전세를 놓으면 저보다 연배들이 다 높으신 분들이었어요. 세입자분들이. 네. 나중에 나갈 때 돼서 2년 지났는데 연장하실 건가요? 그러면은 6개월만 더 살다 나갈게 이렇게 반말을 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면 그렇게 안 되는데요. 그랬더니 이렇게 젊은 사람이 빡빡해. 나도 집 여러 채 있어. 이렇게 맞아요. 얘기하시면은 제가 막 식은땀이 나고 되게 막 휘둘리는 경우가 많아서 임차인 리스크를 잘 생각 안 하시고 투자들을 하시는데 이게 부동산이 사람과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엑셀이 아니에요. 네. 샀다 팔았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산 품목에 그 아파트에 사람이 들어와서 산단 말이죠. 그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부동산 사장님들도 뭐 아들뻘이네 그러면서 좋아도 하셨지만 되게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많이 몰랐고 네. 그래서 되게 힘들었던 경험들이 많습니다. 저도 80대 후반이신 분이 한 분 계셨었는데 세입자분이요? 네. 근데 뭐 한마디로 이렇게 말이 잘 안 통하세요. 그래서 귀가 안 들리시지 그런 게 않나요? 아니라 그냥 본인 얘기만 하세요. 뭐 계약이 언제고 뭐 이런 얘기를 네. 해도 뭐 안 들으세요. 그냥 네. 연락도 안 되고. 그리고 더 문제는 요양원에 가세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집이 비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되게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그걸 뭐 내가 마음대로 뭐 하기도 참 어렵고 우리나라 법 체계를 보면은 자네는 뭐 부모님도 없나? 막 진짜 뭐라고 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고통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지금은 나이가 있어서 뭐 40대, 50대에 들어와도 저보다 어리신 분들도 있어서 괜찮은데 20, 30대 분들은 특히나 전세 끼고 투자하시는 거는 세입자 리스크를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실거주를 해라. 네, 그렇습니다. 자,